오늘은 신영복 선생님의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라는 수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앞둔 사람들, 자, 여기서 이제는 요게 이제는 어떤 독자라고 보면 되겠죠? 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 편지 형식의 서간문 형태가 되겠네요. 수필이다. 수필 체크 들어가야겠죠? 이 글에서 당신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과 형식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글쓴이는 목수를 만났던 경험과 경험 동그라미 땡냐, 차칠이 고사를 제시하여 고사 동그라미 땡냐,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비본질적 역시 동그라미 차로차. 세상에 나아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실력 등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적이나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거야? 그렇지. 비본질적인 것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연대이며 앞으로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 자, 겉모습과 형식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본질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적이나 실력도 비본질적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연대라든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 삶, 이게 바로 본질적인 거겠네. 비본질의 반대가 본질이니까. 라는 것을 새로운 출발을 앞둔 사람에게 얘기하는 수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서 본문의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징역살이를 예전에 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한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노인 목수와의 무엇을 바탕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그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다음 집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겠죠.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왜?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파니는 뭐야? 아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충격을 받은 이유가 되겠네요. 도대체 어떻게 달랐길래?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순서? 그렇죠. 우리는 지붕부터 그리죠. 그죠? 집의 본질을 무시하고 겉모습만 추구한 그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질과 동떨어진 관념이나 이론을 중시하는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다음 내용들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지붕, 기둥, 도리가 뭐야? 나무군요. 지붕 위에 받치는 나무, 들보, 석가래, 지붕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그릴 때 일단은 뭐예요? 주춧돌을 이렇게 주춧돌 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주춧돌에다 이렇게 기둥을 올리고 기둥을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그냥 대충 그렇게 마우스로 그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는 뭐예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는군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는 뭐야? 석가래를 달고요. 석가래를 이렇게 달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짓습니다. 지붕을 지을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각을 져서 이렇게 넣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기와를 넣습니다. 라는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뭐야? 밑에서부터 위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붕을 먼저 그리고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가잖아.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밑에서부터 그린다는 것은 결국 뭐하고 똑같아? 집을 짓는 순서와 똑같더라는 거죠. 우리들은 지붕으로부터 그리고
노인은 집을 짓는 순서대로 주춧돌부터 그린다면 어느 것이 정확한 그림이냐는 거예요. 정확하고 불정확함을 떠나서 일단 그 목수는 자기가 일하던 그 순서대로, 즉 실생활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지붕부터 그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 불가능, 지붕부터 집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집을 만드는 그 과정과는 전혀 다른 겉모습만 추구하는 그림이다. 그래서 우리의 순서와 그 다음에 그가 그리는 순서는 완전히 반대 대비가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이 노인은 목수일이라는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진리를 체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 한마디로 뭡니까? 실제에 기초하지 않은, 실제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나의 지식에 익숙해져 온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의 서가는 서재, 책이 놓여있는 집이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서가는 진짜 집이 무너진 건 아니겠죠? 나의 지식, 나의 학문, 나의 알매 세계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같았다. 그러면 이 나의 세계는 본질적인 것을 소홀히 했던 나의 세계, 무너지는 낭패감, 반성적 태도.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떠올리곤 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관념적 이론에만 치우쳤던 삶에 대한 반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노인 목수가 집을 그리는 순서에서 받은 충격과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차칠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하여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떴습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대고서나 자기 크기, 발 사이즈를 맞추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차칠이는 자, 한비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고사 속의 인물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를테면 종이 위에 발을 올려놓고 윤곽을 그렸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본이죠. 한자로 그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결국 탁과 본은 같은 말이네요. 그러나 막상 그가 장에 갈 때는 깜빡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신발 가게 앞에 와서야 탁을 집에다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바보죠? 왜? 그냥 신발을 신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차칠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발보다 뭘 더 중시한 사람이에요? 탁, 본을 중시한 사람이죠. 근데 본이 신을 신나? 아니잖아. 결국은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차칠이의 어리석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장은 파고 난 뒤였습니다. 결국 이 장이 내가 원하는 거, 얻고자 하는 것을 파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결국 뭐야? 자신이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어떤 진리, 본질적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는 사람들이 말했다. 그 탁을 가지러 집에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당신 발로 신어보면 될 거 아니요? 그렇지. 이게 발이라고 하는 본질, 내지는 신어보다라는 실천을 중시하는 조언, 태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아무리 발이 탁보다 정확하겠습니까?
탁이 발보다 정확하겠니? 결국 뭡니까? 이런 마인드는 주객 전도식 마인드죠. 본말 전도식 마인드예요. 본질적인 것을 무시하고 비본질적인 것, 허상을 우리가 이제는 중시하는 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여기서는 본질과 허상과 본질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 구절에다가 밑줄 치고 사자성어를 써라, 한자성어를 써라 그러면 본말 전도 내지는 주객 전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춧돌로부터 집을 그리던 노인이 발로 신어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글쓴이죠. 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바로 차치리 같은 멍청한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탁과 족. 탁은 뭐야? 그것이 비본질적인 거. 족은 뭐야? 발이에요. 이건 본질적인 거. 교실과 공장 비본질적인 거, 본질적인 거. 종이와 망치, 종이 비본질적인 거, 망치 본질적인 거. 의상과 사람, 옷이 중요해요? 아니죠. 사람이죠. 이렇게 보면 돼. 화폐와 물건, 화폐는 기호일 뿐이죠. 물건이 본질이죠. 임금과 노동력, 임금이 아니라 노동력이다. 이론과 실처. 자, 이렇게 보니까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열거 내지는 대비의 방식으로 구체화시켜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예들을 통해 탁과 족은 방금 우리가 읽으면서 나왔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교실과 공장, 종이와 망치, 의상과 사람, 화폐와 물건, 임금과 노동력,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글쓴이는 공장, 망치, 사람, 물건, 노동력, 실천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뒤바뀌어 우리의 사고, 한마디로 뭐야? 차치리처럼 본질적인 것을 무시하고 관념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사고, 본말이 전도된 사고,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트로듀스, 즉 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요. 자, 목수와의 경험, 그 다음에 차치리 고사를 통해 얻은 깨달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예상 독자가 되겠죠. 이 글이 편지의 형식이라고 한다면 자, 수신자가 될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수험생을 의미해요. 뒤에 보면 나와요. 하지만은 이것은 결국 뭡니까? 형식에 집착하는 본질적인 것을 무시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위로는 진정한 애정이 아닙니다. 이건 또 뭐야?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로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니까 위로는 그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좌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찌 본다면 위로의 역기능이죠. 그리고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지 않은 한마디로 개성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대학의 강의실에서 이 편지를 읽든 아니면 어느 공장 작업대에서 읽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대학이냐 아니면 뭐 강의실이냐 작업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본질적인 것으로 실천이 있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어느 곳에 있건 탁이 아닌 발을 상대하고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상황, 어느 곳에 있든
본질적인 거 내지는 실천을 추구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사회의 현장에 있다면 이 사회의 현장 여기 체크. 당신은 당신의 살아있는 발로 무엇으로 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탠딩하다가 아니라 어떤 존재하다, 행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발은 푸트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사회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본질에 해당하는 공간 내지는 본질이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아까 글쓴이가 쭉 나열했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의 대비를 본다면 실천과 이론과 실천에서 이론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회의 현장이 바로 뭐야? 발과 연결되는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글쓴이는 사회 현장을 삶의 본질로 인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일 당신이 대학의 교정에 있다면 슬러시 당신은 더 많은 바를 깨달을 수 있는 곳. 한마디로 뭡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본질을 깨닫는 곳이다. 대학은 기존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종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이건 부정적 역할, 부정적 기능, 그 연세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긍정적 기능이죠. 결국 이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은 부정적 기능과 공정적 기능, 긍정적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 공존하고 있다. 대학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승. 당신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기를 당부함. 당신은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당신이 글쓴이에게 얘기했나 봐요. 그죠? 뭐 편지가 됐든 말이 됐든 대학이 안겨줄 자유와 낭만에 대한 당신의 꿈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학이 안겨줄 자유와 낭만이 뭡니까? 그렇죠. 못했던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누가 말한? 당신이 말한 자유와 낭만이죠. 지금까지 얽매여 있던 당신의 질곡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고통의 상태인데 이것은 수험생이라고 본다면 수험생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지는 않죠. 일단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는 글쓴이는 질곡이라고 한 거예요. 당신은 그러한 꿈이 어떤 꿈이 자유와 낭만이 사라졌다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입니다. 즉 이건 무슨 소리냐? 내가 대학에 붙으면은 나는 낭만과 자유를 즐길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러한 꿈이 사라졌다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시리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독자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자유와 낭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인데 좀 전에 봤던 거죠. 못했던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낭만은 이건 글쓴이가 생각하는 자유와 낭만이겠네요. 관계의 건설 공간이라는 말을 나는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의 건설 공간 이게 바로 글쓴이가 생각하는 자유와 낭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맺는 인간관계의 넓이가 곧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낭만의 크기입니다. 뭐? 그러기에 그것은 우리들의 일상에 내장되어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아니란 게으른 이런 뜻이에요. 연루를 결별하고 연루 이건 뭔데? 그렇죠. 여기서는 원래는 남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연관되다라는 뜻인데 이 글에서는 그냥 관계 내지는 관련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안일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편안함 속에 빠져 있는 것과 결별하고 사회와 역사와 미래를 보듬는 너른 품의 공간. 이게 바로 뭔데? 이게 바로 글쓴이가 생각하는 대학이에요. 결국 이 대학이란 한마디로 우리들의 맺는 인간관계를 건설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이어야 합니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대학의 의미. 자, 1번이라고 동글래미 1 한 거 보니까 동글래미 2도 있겠네요. 그리하여 당신은 그동안 만들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게 해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만나는 무엇의 장소? 그렇지, 연대의 장소. 연대의 장소, 대학의 의미 2.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발의 임자를 깨닫게 하는 교실. 발의 임자,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 본질적인 삶을 사는 존재를 깨닫게 하는 교실. 자, 글쓴이가 생각하는 교실, 대학의 의미 3. 한마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본질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공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대학이 아닌 다른 현장에 있다면 더 쉽게 그들의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현장이라고 하는 건 사회 현장이잖아요. 사회 현장에서는 오히려 실천하는 사람들을 더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네들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거겠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실천을 중시하는 사람, 본질을 중시하는 사람, 발을 중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승전결의 승. 한마디로 자유와 낭만에 대한 진정한 의미 또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대학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수능 성적, 시험 성적 100점은 그야말로 만점인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는 시험 제도, 시험 점수를 조금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수능 내지는 대학 입학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근데 그 대학 입학 시험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수능도 또 여러 번 바뀌었어요. 요즘에 뭐 표준 점수도 있고 원 점수도 있고 백분위도 있고 등급도 있잖아요. 요즘은 뭐 표준 점수를 가지고 이제는 대학 진학을 이제 여부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얼마 전까지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가지고 따졌죠. 그 전에는 등급만 가지고 따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1등급이면 1등급이 전부 다 같은 점수야. 좋겠죠? 자, 그런가 하면 지금은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 100점, 탐구 영역은 50점, 50점 이렇게 나가잖아요. 당시 이 글을 쓰던 당시는 이 수능이 200점 만점이었어요. 200점 만점인데 100점이라고 한다면 딱 절반 점수죠. 그죠? 자, 그렇게 당시 200점 만점 중에서 딱 절반 100점. 그러니까 이 100점은 평균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밑에 내용이 이해됩니다. 자, 이 평균 점수를 만점인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점하고 200점은 다른 100점이에요. 그것은 올해 당신과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한 67만 5천 명의 평균 점수입니다. 당신은 친구들의 한 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판이에요. 복판은 중간이죠. 중간은 풍요한 자리다. 뭔 소리야 이게? 수많은 사람, 수많은 곳을 만나는 자리이다. 자, 이
지금으로 보면 50점이 될 이 100점 중간 점수를 평균 점수, 여기서 여기로 가야겠네요. 그죠? 평균 점수, 그 다음에 평균, 요거는 버리고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왜 그래. 이렇게 자 해놓고 평균 100점을 평균 점수를 한복판으로 보고요. 삶의 현장.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풍요한 자리고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자, 자유와 낭만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글쓴이가 생각하는 중간의 의미죠. 중간이란, 평균이란 가장 많은 사람이 분포하는 중간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유와 낭만이 가장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글쓴이가 생각하는 대학의 의미와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언젠가 우리는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을 더듬다가 넓고 밝은 길로 나오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이때 말하는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을 그냥 우리가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부하느라고 내 자유와 낭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잠깐 접어두는, 포기는 아니고 그런 시기, 그렇다면 수험생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시기였겠죠. 그죠? 조금 더 우리 사회를 본다면 우리 사회가 진정한 자유와 낭만을 누리지 못하고 구속과 억압의 삶 속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시기, 뭐 이것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된 그러한 구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담한 현실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했던 것, 왜? 나오면서 기뻐하였습니다니까를 기억하자. 그리고 아무리 작은 실개천도 미약해 보이는 흐름도 이걸 시대적 흐름이라고 했는데, 시대적 흐름이 됐든 개인적 흐름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윽고 강을 만나고 드디어 어디로? 바다, 광명한 세상, 해피월드를 만나는 진리, 감사하였습니다. 즉 모든 일은 어찌됐든지 간에 뭐야? 어디로 향한다? 발음으로 향한다. 발음으로. 오름으로 향한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사필귀정이라고 합니다. 주춧돌에서부터 집을 그리는 사람들, 그건 바로 뭡니까? 집을 짓는 목수죠. 내가 징역살이를 하면서 만났던 그 목수, 현장, 사회 현장에서 본인 스스로가 실천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탁이 아니라 발을 중시하는 사람들, 즉 삶의 본질을 알고 형식보다 본질을 추구하고 이론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견고한 믿음입니다. 당신이 비록 지금은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발로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한 언젠가는 넓은 길, 넓은 바다, 한마디로 광명한 사회, 어떤 본질이 충만한 사회를 만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본질적인 것을 실천하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드높은 삶을 예비하는 진정한 합격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작은 따옴표는 강조겠죠. 이때 진정한 합격자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본질을 실천하는 사람. 결국 뭡니까? 삶의 본질을 추구하고 참된 인간관계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 여기서 말하는 길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 그 어디쯤에서 당신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학을 합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에 어떻게 본다면 진정한 합격자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도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을 추구하기 위한 중간 과정인가를 알면서 실천적 삶의 방식이, 본질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대학 이후에도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당신이 삶의 진정한 합격자가 되기를
소망 내지는 기대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신영복 선생님의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라고 하는 수필을 살펴보았습니다. 딱 읽어보니까 어때요? 수험생들한테 딱 해주고 싶은 말이죠. 수능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그럴 수 있어요. 뭐냐? 그 시험을 보는 사람, 응시생 내지는 수험생의 능력 내지는 실력 내지는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줄을 쫙 세우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이 모든 응시생이 100점이 될 수는 없어요. 100점도 있고 국어로 친다면 98점도 있고 97점도 있고 야 0점은 좀 그런가? 하여튼 간에 낮은 점수도 있고 높은 점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난이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시험의 전부는 아니에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어찌 본다면 대학을 가겠다고 수능이라고 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치릅니다. 이 글에서 본다면 우리 많은 고등학생들이 사회 현장, 삶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삶의 사회 현장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시험을 통해서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을 가고자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이라고 하는 걸 치릅니다. 말이 자꾸 어긋나나요? 근데 시험을 내는 사람, 출제하는 사람은요, 그 시험을 보는 사람들을 줄을 세우는 순서를 매기는 그런 용도로 시험을 치르기도 하지만 내지는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이 시험을 치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적이고 조금 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훌륭한 글들을 시험에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이 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면 나중에라도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이 글은 수험생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든 아니면은 각종 모의고사든 많은 시험에서 참 자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좀 뱅글뱅글 돌았어요. 자, 미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필이고요. 서간책, 편집글의 형식입니다. 설득적 어조고요. 대학 예비 합격자들에게 해주는 조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삶의 본질을 추구하며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글쓴이의 경험, 그거는 징역 경험이겠죠. 고사, 차칠이 고사죠.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자,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한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의 순서와는 거꾸로 집을 그렸습니다. 자,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이렇게 개인적 체험, 그것도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체험, 뭡니까? 징역살이죠. 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독자는 이 글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칠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기 위하여 발의 크기로 본을 떴습니다. 그런데 차칠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하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쭈쭈돌로부터 그림을 그리던 그 노인이 발로 신어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 대목이죠. 그죠? 자, 한비자의 차칠이 고사를 인용하여 본질이 아닌 어떤 비본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징과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보죠. 자, 뭘 보여주는지를 알겠어. 노인 목수는 본질적인 것 내지는 실천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차칠이는 형식적인 것, 이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노인 목수는 집을 짓는 순서로 그림을 그리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차칠이는 탁을 가지러 오히려 집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노인 목수는 실천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차칠이는 이론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을 글쓴이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보았고 이론을 뭘로 봤다? 형식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것을 조금 더 나열을 해서 구체화할 때 본질적인 것으로 족, 망치, 사람, 물건, 노동력 등등등등등, 형식적인 것으로는 탁, 교실, 종이, 의상 등등등등등 이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 즉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바뀌어있는 우리 사고를 비판하고 삶의 본질을 추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대비적 개념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대비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봅시다. 뭡니까? 자유와 낭만이에요. 이 자유와 낭만을 당신은 어떻게 봤습니까? 못했던 일을 하고 못 만난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글쓴이는 일상의 안일한 연루라고 봅니다. 왜? 자유와 낭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못했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설하는 행위이면서 인간관계를 넓히는 행위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사회와 역사의 미래를 보듬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자유와 낭만이라고 하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서로 대비적 태도를 통해 글쓴이는 인간관계의 넓이 내지는 관계 건설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적 청자, 당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당신의 수능시험 성적 100점은 그야말로 만점인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드높은 삶을 예비하는 진정한 합격자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볼 때 겉으로 본다면 대학에 예비 합격한 수험생 또는 입시를 끝내고 새로운 사회를 접하는 젊은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꼭 수험생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수험이죠. 시험이죠. 라고 본다면 어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삶에 있어 본질적인 것을 살피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요소, 즉 형식적인 면에 얽매여 있는 현대인 전부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영복 선생님의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라는 수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